네, 오늘은 경계하고 면적까지는 할 거예요. 경계 면적은 그렇게 뭐 양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 면적까지 보도록 하죠. 경계와 면적에 있어서는요, 이제 각각 한 문제는 안 나오고요. 경계와 면적 합쳐서 경계가 나오게 됐다가 면적이 나오게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두 개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경계 개념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실제 토지의 이제 경계죠. 우리 경계를 통해서 그 토지의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토지의 경계를 이제 지적구에 등록할 때는 경계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제 도면, 즉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 거죠. 지적도 또는 임야도. 그러니까 도면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우리는 도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을 하는데, 자, 등록을 할 때요, 실제 토지는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측량을 할 때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하는 기준점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그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측량 시간에 공부를 했죠.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 이제 광선을 쏴가지고 갔다 오는 시간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고, 광선 쏴서 갔다 오는 시간에서 거리 측정한 다음에 이 각도에 의해서, 즉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거리를 측정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 측량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실제 토지는 직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때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한 다음에 이제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될 때는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삼각형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면에 이 선, 직선, 이것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면에 직선으로 그어진 걸 경계라고 하고, 이 꼭지점, 그러니까 선의 이제 굴곡점 우리는 경계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선을 경계라고 하고, 실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낼 때는 항상 지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상경계, 지상경계점, 지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실제 토지의 경계, 실제 토지의 경계점을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경계 그러면은 도면상의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나오죠. 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지적공부, 즉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선을 말하는 거죠. 이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계점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이게 굴곡점이잖아, 경계점. 도해는 이제 그림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배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되기도 하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배는 좌표로 등록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경계는 이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밑에 이제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인데,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경계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합병이라고 했죠. 합병은 이 두 토지를 합병을 한다 그러면 이걸 말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경계를 말소해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합병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 경계의 좌표를 정할 때는 다 측량을 하게 되는데, 다만 합병에 있어서는 경계는 이렇게 말소하면 되고, 경계점도 이렇게 말소하면 되고, 면적은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합병만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럼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요. 자, 저긴 지상경계라고 했죠. 지상경계니까 실제 토지의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지상경계, 실제 토지의 경계에 있어서 이 토지를 만약에 둘로 분할을 해요. 이렇게 둘로 분할합니다. 그럼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상경계점이 되겠죠. 지상경계점. 그래서 지상경계점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상경계점을 이렇게 새로 정하잖아요. 새로 정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지상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또 장부를 만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 같은 걸 설치하잖아요. 저기 표지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말뚝 같은 거죠. 빨간색으로 되는 말뚝. 이런 걸 설치하면서 씁니까? 우리가 측량을 통해 가지고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기고 이 점을 이 점으로 옮겨가지고 씁니까? 직선으로 그으면은 이제 분할이 되는 거잖아요. 지상경계점을 이렇게 새롭게 정했을 때는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요, 이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하는 경우, 분할이나 신규 등록을 하다 보면 새로 정하게 되겠죠. 그럴 때였습니까? 이 지상경계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는 거죠. 지상경계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개념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지적 공부에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 공부죠.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는. 근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에요. 지상경계점이 등록되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지적에 관한 이제 부수적인 장부일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가끔씩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개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개념 간단하잖아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니까 지상경계를 경계점을 등록해 놓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말대로 그냥 따라서 한 다음에 등록부로만 붙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개념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이게 또 작년에도 나오고요. 몇 번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입니다. 등록상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많으니까 우리가 두 문자를 외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지섭 생각하면서 두 문자를 외웠죠. 그래서 소지, 좌지, 종위, 설사. 이렇게 그 두 문자를 이렇게 표시해놨죠. 소지, 좌지, 종위, 설사. 소지섭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의미도 알아야. 이거는 하나의 두 문자는 힌트일 뿐이니까요. 그러면 모든 지적 공부든 지적에 관한 부수적인 장부든 간에 이게 어떤 토지에 대한 장부냐. 이것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는 소재와 지번에서 특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이나 리다 보니까요. 100번지는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서초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에서 토지가 특정되기 때문에 먼저 토지의 특정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적 공부, 지적에 관한 부수적 장부에는 먼저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이 나오고요. 소지는 소재 지번을 나타내고, 그래서 소유자 해버리면 안 됩니다. 소유자는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 지상경계점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좌로 시작되는 건 좌표밖에 없어요. 좌표.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표도 만약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좌표 등록이라고 해요. 자, 지가 두 개 나와서 하나가 지번이면 하나는 지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좌지한테 지는 지목이죠. 그러면 이때 지목을 나타낼 때는요, 공부상 지목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되고 있는 지목. 자, 실제 이용되는 지목하고 공부상 지목이 틀릴 수도 있어요. 불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다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그 토지의 지상경계점을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지목도 함께 기록을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돼요. 공부상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지목도 기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 경계점 표지. 경계점을 새로 이제 경계를 새로 정할 때 넣습니까? 경계점 표지. 이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거. 요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위치예요. 근데 위치를 알려고 하는데요. 경계점 표지 종류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했는지 이것도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경계점 표지를 어디다가 설치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알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종류의 경계점 표지,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의 종류와 그 경계점 위치를 등록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위치를, 여기를 우리 등록할 때 이 위치를요, 글로만 써놓으면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림을 또 그려놓는다는 거죠. 설명도. 위치를 설명해 놓은 설명도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또 정밀하게 그림을 그려도 정밀성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 놓는다는 거죠. 경계점에 사진도 찍어 놓습니다. 사진 파일. 그래서 설사는 설명도 사진 파일.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로 그냥 외우셔가지고요. 외우면 맞고 또 안 외우면 틀리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두 문자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이해할 건 다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고 또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맞추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다 외워주시고.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면 지적법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 그러니까 지목 같은 건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고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두 문자를 이제 몇 개 외워야 될 거는 두 문자를 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 앞에서 지번할 때 지계축, 지반축 이런 거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런 것도 다 해도요, 지적법 두 문자 해봤자 10개가 안 될 거예요. 10개 정도면 우리가 외울 수 있잖아요. 20개에서 뭐 30개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뭔 두 문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10개 정도는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보고요. 자, 그러면 15페이지 보시면 경계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경계 이제 결정, 어떻게 결정되느냐죠. 경계가 이제 결정되기 위해서는 지상경계가 결정돼야 그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경계가 먼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 그러니까 경계에 관한 문제들은요, 다 지상경계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지상경계가 정해져 있어야 경계가 결정되니까 측량을 통해서. 지상경계에 있어서는요, 이 토지는 왼쪽은 갑이 소유하는 토지, 오른쪽에는 을이 소유하는 토지다. 그러면 여기 담이 있겠죠. 그러면 측량을 할 때 이제 여기 담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하냐,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냐, 가운데를 기준해서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상경계는 보통 이제 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량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요. 만약에 인접하는 토지가 이건 옆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높낮이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은 보통은 갑을 두 사람이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일 테니까 두 사람이 지상경계에 딱 맞춰가지고 양쪽으로 담을 쌓겠죠. 그래서 지상경계는 여기가 일반적으로 지상경계가 되겠죠. 구조물의 중앙.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경계를 결정한다는 거죠. 측량한다. 그러니까 지상경계 결정이 돼야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할 테니까 지상경계 결정이죠. 자, 인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은 구조물의 중앙. 근데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높낮이 차이가.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이때도 구조물의 중앙이냐 그게 아니라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위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가 만약에 쓰러져가지고 갑한테 손해를 주게 되면요. 을이 다 책임져야 돼요. 자기 토지에 의해서 갑이 손해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토지가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의무를 을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쓰러지면요. 갑에 손해 주면 을이 다 책임져야 돼요. 이 사람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주면은요. 이 사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기 토지가 쓰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축대는 누가 설치해야 돼요? 축대는 을이 설치하는 거죠. 왜냐면 을이 설치하기 때문에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습니까? 자기 소유권,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높낮이 차이가 있었을 때는 을은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 안쪽에다 설치할 테니까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야 했습니까? 자기 토지 안쪽에다가 축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요, 구조물의 하단부가 지상경계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임야인데요. 임야를 깎아서 도로를 만듭니다. 또는 임야를 깎아서 운하를 만들 수도 있죠. 운하를 만들면 국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도로나 국어 등과 같은 게 절토된 부분이 있어요. 깎아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임야예요. 여기는. 그러면 가운데 여기는 국어예요. 그러면 경사면을 국어로 할 것이냐 임야로 할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이 경사면은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파낸 부분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임야하고 여기 바닥은 도로가 할 텐데 이 경사면을 도로로 볼 것이냐 임야로 볼 것이냐 있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깎아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의 일부로 봅니다. 여기는 국어의 일부로 봐요. 그러니까 경사면 어떻습니까? 도로, 국어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상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가 되겠죠. 이렇게. 상단부. 상단부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여기 국어, 도로가 되니까요. 경사면의 상단부. 그래서 중앙이 하나 있고요. 하단부가 하나 있고 상단부가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씩 골고루 쓰니까 높낮이 차이가 없는 거 중앙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하단부냐 상단부냐 헷갈리면요. 그림을 연상하면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그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사면의 상단부. 도로 국어 나오면 경사면의 상단부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구조물의 하단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상경계 결정 기준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위에 보시면요. 지상경계 결정 기준 해가지고 1, 2, 3의 경우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처음에 설명했던 건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보통 갑과 을의 공동비용에서 담이 설치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만약 갑이 건물을 담을 쌓으려고 하는데 을이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자기 비용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담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담은 갑이 것이 되겠죠. 공동 비용이 아니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의 것이 되겠죠. 갑의 것이면 당연히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 안쪽으로 담을 쌓았겠죠.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하고요. 만약 이것이 을의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을의 것이었다 그러면 을은 자기 토지 안쪽에다가 담을 쌓았을 테니까 여기가 지상경계였다는 걸 말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을이 설치해야 되는데, 을이 설치해야 되는데, 갑이 살기 위해서, 을이 설치를 안 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쌓았어요. 자기가 쌓았으니까 이 축대는 갑의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럼 자기 토지 안쪽에다가 축대를 쌓을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이땐 여기가 지상경계가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가 결정이 된다. 근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일반 그러니까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는 개펄이라고 하는 거죠. 개펄은 바다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이 개펄을 법적으로 간석지라고 표현을 해요. 간석지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은 다 바다로 취급해요. 개펄은. 그래서 이 바닷물이 최로 들어왔을 때 이 최대의 만조위가 되는데 요 선이 지상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면에 접할 때는 이제 최대의 만조에서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마작 많이 올라왔을 때고, 여기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하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천. 하천에 있어서 옆에 토지,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도 정해야 되겠죠. 또는 호수가 있었을 때는 여기는 유지고요. 바깥 부분이 임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유지하고 임야의 경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 경계를 정할 때도요, 이제 최대의 만수에 물이 가장 많이 올라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천과 주변 지역의 지목을 경계를 정하는 거죠. 호수도 마찬가지고요. 경계를 정할 때는 최대의 만조의 최대의 만수이지 평균이 아니다라는 거죠. 평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제 토지와 바다가 인접하는데요, 이제 제방에 의해서 구분되는 경우죠, 제방. 그래서 토지를 이제 매워도 바닷물보다 낮으면 제방을 쌓아서 바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방에 의해서 토지와 바다가 이제 구분될 때. 지금 제방은 토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최대 만조이라는 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정확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나 제방에서 나뉠 때는요, 이 바닷물은 절대 여기를 넘어지를 못하는 거죠. 넘으면 또 높이 쌓아야 될 테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제방의 바깥쪽 어깨, 여기는 안쪽 어깨, 여기는 안쪽 하단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 여기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돼서 여기를 지상 경계로 보고 여기를 기준으로 측량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 경계 결정 기준이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했던 거니까 최대의 만조의 또 바깥쪽 어깨 부분,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여기까지 냈고 넘기시면은요, 경계 관련 부차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저 하도록 하죠. 자, 경계와 관련돼서요, 이제 2번하고 이제 방가로 2번, 방가로 3, 방가로 4번이 나오는데요. 자, 방가로 2번은요, 다 지상 경계점 하는 내용이에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는 경우에 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토지를 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분할할 때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갑이라는 사람 소유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측량을, 그러니까 어디로 분할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할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측량할 때요, 지상 경계점에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모든 분할에 있어서는요, 수식어가 무엇이 나오든지 간에 그냥 분할은 여러 가지 용도로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분할을 한다 그러면요,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측량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 5가지 이외의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우리가 상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뭘 분할한다,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간에 분할한다라는 말 나오면요,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장은요, 틀리게 나오질 않고 그냥 옳은 문장을 한 문장 끼어 들어가요, 그냥. 그러면 끼어 들어가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계 문제일 때 한 문장이 끼어 들어가면은요, 어떤 이유로 분할하든지, 분할이란 말이 딱 나오면, 분할 다음에,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측량할 수 있다. 그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뒤에 수식어로요, 이 말이 붙어요. 이 말이 나오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습니까? 그럼 다 맞는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분할하는 경우에는 뒤에 이제 수식어로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다 맞는 편이라는 거죠.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방가로 3번 보시면요, 요건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분할을 할 때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제 분할 측량을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가 있는데, 다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할하든지 간에 그냥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을 때는 좀 달라져요. 그래서 지상 건축물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건 원칙과 외의로 나뉩니다. 건축물이 있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걸리게 하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건축물 걸려버리면 이렇게 100번지를 둘로 분할하면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의 1번지가 될 텐데, 이 건축물이 100번지에 있느냐, 100의 1번지에 있느냐, 이걸 적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피해서 분할하는 거예요. 피해서 분할해라. 그러니까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건축물에 있을 때 분할할 때, 분할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가지고요. 만약에 2가지 예외가 있어요. 어떤 공익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할합니다.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분할할 때는요, 이럴 때 걸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더 큰 어떤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할할 때. 그럼 여기서 니은, 디귿, 리을 옆에다가요, 공익이라고 쓰시면 돼요, 공익. 또 공익적인, 보다 큰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걸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게 안 하는 것보다 권리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다 그러면 권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익적인 필요 해가지고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공공사업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공익이죠. 공익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대표적인 공익사업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표적인 공법이죠. 공법에 따라 시행되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공익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익.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권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권리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익이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예요. 그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라는 건 대표적인 것이 매매를 위해서 분할한다는 거지. 소유권 이전, 일부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분할한다. 이거는 개인적인 이익이잖아요. 소유권 이전 매매.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분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권리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권리게 분할해서는 안 되지만 공익적인 이유로 분할할 때는 권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익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 법원이 이렇게 분할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공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을 좀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등기법에서도 조금 공부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이 토지를요,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 5분의 3, 을이라는 사람이 5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5분의 1. 갑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을, 병의 동의도 없이요. 을, 병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거 토지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죠?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전원 동의 없이, 을병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지으라고 하게 되면요.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토지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5분의 1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철거를 청구하세요. 철거 청구하면은요, 갑은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고요. 갑을병사, 그러니까 이 사람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건물을 마음대로 짓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거 청구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갑이라는 사람은 뭘 하면 되냐면요. 자, 토지 분할하자라고 하면 돼요. 분할 청구하게 되면 이제 분할합니다. 그럼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갑 소유하고, 이거 을 소유하고, 이거 병 소유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은요, 분할 청구를 하면 돼요.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분할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철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때 갑이 소유하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법정사 사건 이럴 때도 나오는 거예요. 후지 을이 이거 갖겠대요. 후지 있죠. 건물 있는 쪽을 자기가 갖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합의를 통해 굳이 갖겠다고 하니까 이걸 을이 소유하고 이걸 갑이 소유하고 이걸 병이 소유한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건물은 갑이 소유하는데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협의 분할에서 달라졌잖아요. 협의 분할에서. 근데 이거는 원래 갑이 소유했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될 건물이죠. 근데 굳이 을이 이렇게 소유하겠다고 해가지고 달라졌잖아요. 이럴 때는 건물을 철거할 필요 없어요. 이럴 때 이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죠. 원래 철거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의해서 이제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이니까 이럴 때 이제 협의 분할에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법정지상권이 이럴 때는 법정지상권이 제일 어려운 건데 단순히 생각하면 원래 철거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철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갑을병이요.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너무 귀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의병이라는 사람이요. 철거를 청구하겠죠. 동의도 없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데요. 건물을 피해서 분할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을병이 너무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제 분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분할 협의가 될 수가 없죠. 건물을 피해서 분할하는 거 이거 전체는 갑이 갖고 요거 조금 이렇게 길게 해서 을 갖고 길게 해서 병 가지면은 을병이 이렇게 협의를 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재판상 분할을 가는 거죠. 재판상 분할을 가가지고 판사가요, 건물을 피해서 아무리 분할하려고 해도 을병이 너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애초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건물이었죠. 자, 그러니까는 이럴 경우로 습니다 판사가요, 다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 이게 피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거 갑, 이거 을, 이거 병. 분할에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 공유물 분할 판결은 건물이 걸치에 분할 판결 해버린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갑의 것이라고 해서 법정사건 인정하겠습니까? 이때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재판상 분할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는 갑의 소유하는 건물이 을, 토지, 병, 토지 있다고 해서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이 좀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했을 때는 법정사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판결에서 이렇게 분할하고 있어요. 지금 건물이 걸리게 분할을 해버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어떻습니까?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걸리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보통은 철거될 건물들이죠. 이렇게. 철거될 건물들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분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건물을 걸리게 판결을 하게 되면 습니까? 이때는 걸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요. 판결 또는 공익적 필요. 공익 또는 판결. 이럴 때는 걸리게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걸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보시면요. 방가로 4번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 계획도에는요,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경계를 나눠가지고 하도록. 근데 공사가 완료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버렸냐면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공사가 완료된 현황입니다. 현재 상태고요. 사업 계획도에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 계획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불일치가 돼요. 불일치가 되면은, 그러면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사업 계획대로 등록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완료됐으니까 이렇게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 결정이 완료될 밑에 있는 내용을 보죠. 그러니까 경계 결정에서요.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는 거죠. 공사가 완료된 현황. 그러니까 사업 계획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요. 이걸 실수했을 수도 있는 거죠. 실수했으면 다시 원상의 원래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통지는 하라는 거죠. 사업 시행자에게. 야, 이렇게 됐는데 너 할 말 없어? 일단 통지는 하고요. 통지하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요. 완료된 현황대로 등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계획도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한번 통지는 해라. 그래서 스톱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좀 기다려주는 거죠. 안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그냥 바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내용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관련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심화 시간에 보도록 하죠. 이것도 작년에 했는데요. 이 관련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가 민법 시간에 출제가 됐어요. 민법 시험에서. 아마 지적법에서 공부했으면 민법에서도 똑같이 맞췄을 텐데 아무튼 이거는 우리 나중에 하고요. 넘어가고 판례가 우리 그 지적법에서 등기법도 공시법에서 판례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우리가 요약 강의 할 때 그때 잠깐 보기로 하고요.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경계에 관한 내용이 끝났어요. 그럼 경계에 관련돼서는 다 뭐요?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죠. 지상경계. 지상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야 이제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 지상경계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시면요. 토지의 표시 중에 이제 면적을 보도록 하죠. 면적. 자, 면적은요.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적을 등록할 때는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한다고 했죠. 지표면의 넓이를 등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표면은 어떻게 측량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수면과의 수평면, 이 면적을 등록하는 거죠. 요 면적. 해수면과의 수평면, 이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삽지를 아무리 해도 면적이 그대로인 그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죠. 지표면을 등록해버리면 삽질해버리면 하루에도 몇 번씩 면적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자, 그리고 면적은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했는데 지금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평은 3.3 제곱미터죠. 그래서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수평면상의 넓이를 등록하고요. 자, 그러면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으로 쓰면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평면상의 넓이를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적을 어떻게 측량하느냐. 이건 측량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측량이 있어서요. 양가 2번 보시면은 이제 면적은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측량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면적에 이동이 생기면 측량합니다. 근데 소재, 동일은 바뀌었다고 측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지번 바뀌었다고 측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면적은 손으로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측량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신규 등록을 하면 면적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분할을 하게 될 때도 습니까? 분할을 하게 되면요. 이걸 한 필지가 있었는데 X라고 했을 때요. 두 토지로 분할을 합니다. 분할하면 이게 Y 토지 이제 Z 토지가 이렇게 되면은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로.
그러면 면적을 측정할 때요. 면적을 분할할 때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면적을 측정할 때는 원칙적으로요. 이 면적을 측정한 다음에 이 면적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면적은 x 빼기 y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버리면 이 면적이 만약 혹시 잘못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거 똑같이 또 잘못돼 버리기 때문에 면적을 씁니까? 필지마다 등록되는 필지마다 다 측정을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필지마다 측정한다. 면적을 측정할 때는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맨 밑에는요 6번 여기도 6번인데 6번은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그러면 생략하고 나면은 이제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면 측량을 하는데 면적의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게 합병이라고 했죠. 합병은 면적을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만약에 어떤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어떤 토지가 이렇게 여기는 토지고 여기가 바다인데 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일부만 바다가 되면 습니까? 나머지 필지의 면적을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가 바다가 돼서 등록 말소됐을 때는 나머지 토지를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전부가 만약에 바다가 됐어요.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전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전부를 말소할 때는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평 단위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과거 평 단위로 되는 걸 제곱미터로 환산을 합니다. 전자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거죠. 3.3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등록 말소할 때. 자, 이럴 때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 나중에 측량 시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는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측량 시간에 또 반복이 되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면적은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면적의 이동이 발생하면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이건 뒤에서 공부하니까 면적을 이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하는 방법이 밑에 있는 거죠. 양가로 3번에. 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죠. 첫 번째가 이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전자면적 측정기도 밑에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토지의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실제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토지의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수평면상의 면적을 구하기 때문에요. 실제 토지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평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요. 수평면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상공에서 보는 거죠. 우주에서 바라보면 다 평면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것은요. 이 수평면상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지적공비가 평면도로 지금 옮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공부가 평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등록할 때는 직접 나가가지고 지상 경계점에다가 전파기 이런 거 설치를 해가지고 광선 쏴가지고 측량하는데 면적 측정은요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면을 만든 다음에 도면 위에서 이게 평면도니까 우리가 수평면상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도면 위에서요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전자면적 측정기가 있다고 했죠. 이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이 바퀴가 밑에 있어가지고 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면적이 뿅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그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를 가지고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 위에서 그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면적 측정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면적을 측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만들어져야 되고 지적도 임야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라고 했죠.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드는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평판 측량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평판 측량. 그래서 면적을 구하려면 먼저 평판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 다음에 그 도면 위에서 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한다. 일반적인 면적 측정 방법은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면적을 측정하다 보면요. 이 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이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항상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발생한다고 했죠. 오차가.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측량을 해도 아침 먹고 측량했으냐 점심 먹고 측량했냐에 따라서 틀리게 나온다는 거죠. 누가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 안쪽으로 움직였느냐 바깥쪽에 따라서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차가. 자, 그러면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두 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등록을 해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차가, 그래도 오차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오차는 어떻습니까? 땅값이 싼 지역에서는 오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땅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땅값이 비싼 지역이나 평당 뭐 1억씩 되는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1제곱미터면 오차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 오차가 생겨서는요, 오차가 생기면 땅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좌표들, 선의 굴곡점인데 좌표들을, 이 굴곡점들을 어떻습니까? 좌표로 구한다고 했죠. X, Y, 수학적인 좌표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좌표로.
그래서 좌표를 구해가지고 이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럼 좌표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면적 측정 값이 항상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누가 면적을 측정하든 언제 측정하든지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요. 땅값 비싼 지역에서는 이 선의 굴곡점인 경계점들을 좌표로 구해낸다고 좌표. 그럼 이렇게 좌표를 구해놓는데 전국의 모든 토지들이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간에 어느 지역이 좌표를 간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적 확정 측량하면서 좌표값 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다음 또 하나가 축척 변경할 때요. 축척 변경할 때 다시 도면 만들면서 측량하면서 좌표값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래서 좌표값이 구해져 있는 일정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좌표값이 있을 경우에는 그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죠. 전국의 모든 토지가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토지들 이 토지들은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한다. 그러면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하려면 그 토지의 좌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토지들은 좌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좌표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는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만약에 등록되는 토지 그러니까 전국의 한 10%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 10% 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은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좌표를 구하는 또 측량 방법이 필요한 거죠. 평면도를 만드는 측량을 우리는 평판 측량이라고 했을 때 좌표값을 구하는 측량을요. 우리는 경위의 측량이라고 했죠. 경도할 때 경자하고 위도할 때 위자하고요. 의는 기계를 나타내는 한자예요. 그래서 경위의라는 기계 이름.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좌표값을 구하는 최초의 기계를요. 경위의라고 했어요. 그 기계 이름을 따와가지고 이제 경위의 측량이라고 합니다. 경위 측량을 했다는 것은 뭘 구했다는 거예요? 좌표값을 구했다는 거죠. 좌표값을 구했다는 것이고 좌표값이 있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겠죠. 이 토지에서는 언제나 좌표를 대입해서 면적을 측정해야 되지 이 지역에서요 절대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해서 오차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좌표값을 구했는데 좌표값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해버리면 좌표를 구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토지에 있어서는요 모든 측량은 좌표값으로만 측량합니다. 좌표로만 측량하죠. 절대 전자면적 측정기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 측정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좌표를 가지고 측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고 좌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다 경계점 좌표 등록되어 있는 그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적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이제 면적 결정의 방법이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또 수학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수학을. 면적 결정의 방법과 관련돼서요. 자, 면적 결정은 우리가 면적을 측정해서 나왔을 경우에는요. 측정값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와요. 셋째 자리까지 나오는데 그걸 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을 해서 등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요. 1의 자리까지만 등록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지역은요, 0.1제곱미터, 즉,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것들은 축척을 가지고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척의 종류가 밑에 있잖아요. 축척의 종류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몇 번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척의 종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축척의 종류는요, 7가지가 있는데, 그때 설명드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 임야도, 근대적인 지적도 임야도는 일제 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만들 때, 기본 축척을 1200분의 1로 했다고 했죠. 1200분의 1. 처음부터 1000분의 1로 했으면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1200분의 1로 했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1200분으로 했고, 일반적으로 그때는 대부분 시골 지역이었으니까, 시골 지역이 다 120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시골이었죠. 그래서 1200분의 1 기본이 됐고요. 근데 도심 지역은 2배를 확대를 했다고 했죠. 2배를 확대하니까 몇 분의 1이에요? 6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골 지역 중에서도 사람 좀 적게 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2배로 축소를 해요. 2배를 축소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2400분의 1. 어떤 지역은요,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땅값이 굉장히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5배로 축소를 해버립니다. 5배로 축소해버리니까 6000분의 1.
근데 여기 사람이 살기 시작해요. 그럼 2배로 확대를 해요. 그러니까 3,000분의 1. 그래서 일제 때는 5개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1200분의 1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배 확대하고 2배 축소하고 5배 축소해서 2배 확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적은 600분의 1이고 시골적은 보통 이제 1200분의 1일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수점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손으로 도면을 다시 만들면서 축척을 정할 때는요, 좀 더 우리가 소수점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600분의 1 하면 소수점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500분의 1로 만드는 거죠. 500분의 1. 자, 그러면 소수점이 적게 나오겠죠. 시골은 보통 이제 1200분의 1이었는데 도시도 이제 노고천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정비 사업 하면은 바둑판처럼 다시 측량을 하죠. 다시 측량을 하면서 1200분의 1 하게 되면 계산할 때 소수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습니까? 1000분의 1을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1000분의 1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보통 이제 1000분의 1이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이제 500분의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7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7개. 그러면 이게 7개를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200분의 1 기준으로 놓고 위에 3개 있고 밑에 3개 있다.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적도는 7가지의 축척을 다 사용합니다. 지적도는 7가지 다 사용해요. 근데 임야도는요, 사람이 거의 안 살죠. 안 살지니까 3000분의 1, 6000분의 1 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야도는 3000분의 1, 6000분의 1 둘밖에 없고요. 지적도는요, 500분의 1, 600분의 1 7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요, 이제 땅값이 비싼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죠. 도심 지역이 땅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도심 지역, 땅값이 비싼 지역은 0.1까지 등록을 하고요. 0.1까지 구하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요,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합니다. 나머지는 반올림해버리는 거죠. 반올림해서 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들어가면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축척이 이제 경계점 좌표노포 등록된 지역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한 곳은요, 다 경계점 좌표노포에 등록돼 있고 다 500분의 1이에요. 근데 주로 500분의 1일 텐데요. 만약에 농어촌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1000분의 1짜리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또 좌표를 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러면은 100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축척이 1000분의 1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이라면 좌표를 가지고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0.1까지 또 구해요. 그러니까 축척과 상관없이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된 지역은 무조건 0.1까지 구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무조건 0.1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무조건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되니까요. 경계점 좌표 높이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600분의 9도심이 되겠죠. 여기가 0.1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높이 시행지역, 그러니까 축척과 상관없이 경계점 좌표 높이 등록된 지역 또는 600분의 1 축척지역, 이 두 지역에서는 0.1까지 구하고요. 나머지는 1제곱미터까지만 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이제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죠. 반올림. 이제 반올림하는 방법인 거죠.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요. 우리가 반올림을 할 때 이제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반올림하는 방법이 좀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거 좀 다르다고 했죠. 수학에서는 4, 4, 5, 2 해가지고 5 넣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0에서 우리가 1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정중앙에 0.5면 넣습니까? 0.5 미만이면 버리잖아요. 0.5 이상은, 0.5를 초과하면 올리잖아요. 근데 정중앙에 0.5예요. 0.5 정중앙에 있습니까? 정중앙에 있으니까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는 올리기로 약속을 한 거죠. 올리기로 약속을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려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두 토지를 면적을 측정했더니 이것은 23.5가 나오고요. 이 토지를 면적을 했더니 24.5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4, 4, 5, 2부로요. 1의 자리까지 등록한다고 이렇게 그대로 등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24로 등록되겠죠. 이거는 25로 등록되겠죠. 두 개 합쳐버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적은 49가 되겠죠. 근데 실제 면적의 합계는 얼마예요? 48이죠. 그러면 이 오차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실제 토지, 그러니까 실제 토지의 면적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그 오차만큼 없으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이 훨씬 더 커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반은 버리고 반은 올리기 때문에 두 가지 넣습니까? 쌤쌤이 돼가지고 오차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이죠. 정중앙으로 오했을 때 이거 무조건 올려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0.5, 정중앙에는 0.5 뒀습니까? 이것도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였습니까? 공정한 것이 되겠죠.
그럼 오차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올리고 어떤 경우는 버릴 것이냐 있어서요. 앞 숫자를 보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숫자 1의 자리를 보는 거죠. 1의 자리가 1, 3, 5, 7, 9면 올려요. 근데 1의 자리가 0, 2, 4, 6, 8이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0.5도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수학보다 더 정확한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수학에서 그냥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오차가 생길 거 아니야, 그만큼. 0.5에 있어서는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요, 0.5도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3.5는 24가 되지만 24.5는 25가 아니라 24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 면적의 합계는 48이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합계도 48이 돼서 오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보다도 더 정확한 수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약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다른 점은 딱 요거죠. 0.5로 딱 떨어졌을 때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0.49면은 버리는 거예요. 0.51이면 올리는 것이고, 근데 딱 0.5로 떨어졌을 때죠. 이때 뒀습니까?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겠다는 거죠.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랬었습니까? 0.5를 초과하면 무조건 올리고요. 0.5면은 버립니다. 근데 0.5로 딱 떨어졌을 때죠. 떨어졌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반올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그러니까 뭐야? 1의 자리를 보는 거죠. 바로 앞자리를 보면 되겠죠. 1의 자리를 봤더니 홀수 1, 3, 5, 7, 9면 올리고요. 0, 2, 4, 6, 8이면 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필지별 면적이 여기는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 다 1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4로 나와도 1로 등록하는 거죠. 최소 단위가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0.1까지 등록하는 경우도 없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둘째 자리를 봐야 되겠죠. 첫째 자리까지는 이제 등록하기 때문에 0.05 총합하면 올리고 0.05 미만이면 버리고 0.05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죠. 구하고자 하는 숫자는 0.1의 자리가 되겠죠. 바로 앞에 있는 숫자 봐가지고 1, 3, 5, 7, 9번 올리고 0, 2, 4, 6, 8이면 버린다. 여기는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0.4가 나왔다면 0.4로 그냥 등록하면 될 것이고, 여기는 0.1 미만이죠. 0.04가 나왔다. 그러면 이럴 때는 다 0.1로 등록을 하는 거죠.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이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은 밑에 면적 결정 예가 있죠.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죠. 기본 강의 시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제 우리도 쉽게 맞췄을 거예요. 또 이렇게 좀 더 와닿죠.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록지역하고 600분의 1지역은 0.1까지 등록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왼쪽은 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반올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동일합니다. 0.5로 떨어졌을 때 이때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1의 자리값 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4잖아요.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5 초과하면 올리고 5 미만이면 버리니까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6이잖아요. 당연히 이건 올려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올려야 되겠죠. 6이니까 어떻습니까? 반올리면서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54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죠? 여기는 1의 자리까지 등록하죠. 그러면 4하고니까 50보다 적죠. 0.5로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0.5가 0.5잖아요. 왜냐면 4구니까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542. 근데 여기는 뭐 어떻습니까? 여기는 1회까지 보였는데요. 51이잖아요. 오른쪽에 있죠. 51이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이때 51은 어떻습니까? 정중앙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리는 것이지 앞에 숫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요거죠. 딱 5로 딱 떨어져서 정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5, 1이면 무조건 올릴 텐데 5로 딱 정중앙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중앙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습니까? 중앙에 딱 정중앙이니까 앞에 숫자를 본다는 거죠. 짝수죠? 버리는 거죠. 여기도 없습니까? 여기도 딱 했는데 여기는 5로, 여기도 5로 딱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여기는 5로 떨어졌어요. 5, 1이면 무조건 올리는데 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를 보니까 1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홀수니까 여기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반올림하고 동일한데 이 두 가지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요 정중앙에 있을 때, 정중앙에 있을 때. 수학적으로는 올리기로 약속을 한 것 뿐이지만, 근데 약속을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항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면서 오차를 없애겠다는 거죠. 여기 최소 단위가 1이기 때문에 1제곱미터 미만은 0.4건, 0.1이건 상관없이 다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습니까? 0.1까지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근데 뒤에 끝수가 있네요. 끝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넣습니까? 끝수가 있으니까 4잖아요.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여기 또 봤더니 또 0.1을 딱 끊었는데 뒤에 끝수가 있는데 보니까 6이잖아요. 6이니까 씁니까? 이거 올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하는 이제 반올림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0.1까지 했는데 4, 9예요. 4, 9니까 5 왼쪽이가 있죠?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끊었는데 쓰면 5, 1이에요. 5, 1이니까 5보다 오른쪽에 있죠? 이거는 뭐 앞에 숫자 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단위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05가 될 거 아니에요. 0.1까지 또 하니까. 그러니까 0.05보다 크잖아요. 5, 1이니까.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앞에 숫자 보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먼저 확인해가지고 오른쪽 있으면 올리고 왼쪽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죠. 0.0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에 5, 1이면 무조건 올릴 텐데 5로 떨어졌을 때 이제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4로 짝수니까 버려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5로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5, 1이면 무조건 올릴 텐데 5로 딱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숫자를 보니까 이제 여기는 홀수네요. 홀수니까 여기는 올려야 되겠죠. 여기는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요. 0.4는 그냥 0.4로 하겠지만은 0.04는 0.1로, 0.01이건 0.02건 간에 최소 단위가 0.1이기 때문에 0.1 미만은 다 0.1로 등록을 한다. 두 번째 했으니까 조금은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요. 우리가 3번 보죠. 3번 문제를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34회 기출문제잖아요. 작년에 보면 나왔으니까 공간정보 구축 관리대가 법률상 600분의 1 지역. 600분의 1 지역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0.1까지 구하는 거죠. 근데 0.1까지 구하게 되는데 145.450이잖아요. 145.450이에요. 소수 셋째짜리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했을 때 우리는 0.1까지 구하니까 여기다 구하는 거죠. 보니까 5로 딱 떨어져 버렸잖아요. 앞에 숫자를 봐야 되겠죠, 이제는. 5, 1이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5, 1이면 무조건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5로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중앙이죠. 정중앙이니까 습니까 앞에 숫자를 보니까 짝수네요. 짝수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5, 1이면 올리는데 5로 떨어졌으니까 앞에 숫자를 보고 4, 짝수니까 습니까 버려가지고 145.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요것만 좀 우리가 배웠던 그 반올림하는 거 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2장의 내용, 토지를 지적분부에 등록하는 방법 관련해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네 가지의 등록하는 방법을 다뤘고요. 자, 넘기시면 이제 3장 지적공부는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 할 때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